네, 안녕하십니까. 분말 재료의 김정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분말 재료를 배운 지도 어느덧 한 학기가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분말의 제조부터 시작을 해서 이 분말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봤었고, 그리고 분말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성형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 성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형하고 난 다음에 재료의 상태가 완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 결합을 하고 있었는데, 네, 결합을 하고 있었는데, 얘가 이제 열 에너지를 받으면 어떻게 됐죠? 이제 금속 간 이제 확산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본딩이 일어나고, 그리고 수축이 일어났죠. 기공들이 없어지니까. 자, 요 공정을 뭐라고 했었죠? 우리가 소결 공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소결 공정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 기공이 완전 사라졌나요? 렐러티브 덴시티가 95% 정도로 100%는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100%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최종 마무리 공정을 했었죠. 그래서 이 공정들을 바로 치밀화 공정이라고 했었고, 치밀화 공정을 하는 데 있어서 총 4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온도를 엄청 높여가지고 공정을 하는 대신에 압력을 좀 낮게 하는 공정이 있었고, 그리고 중간 정도의 온도랑 중간 정도의 압력을 가하는 공정, 그리고 온도가 상대적으로 살짝 낮은 대신에 압력이 조금 높은 공정, 그리고 온도가 거의 그 상온에 비슷한데 압력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공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4가지 공정에 대해서 각각 배워봤었는데, 각각 공정이 하나는 이제 핫 컴팩션, 그리고 하나는 뭐죠? 우리가 흔히 보던 HIP, 그리고 하나는 열간 단조, 그리고 압출 같은 공정이고, 그리고 이 공정이 이제 그 충격 압축, 쇼크 컴팩션 같은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 공정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제품이 만들어졌어요. 네, 제품이 만들어졌으니까 얘가 이제 잘 만들어졌는지 평가를 또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그 제품에다가 후처리 조금 더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각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약간 모양이 틀어진 것들을 약간 좀 깎아내는 공정들 같은 그런 가공 공정이 있을 건데, 이 공정들을 흔히 마무리 공정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마무리 공정에 대한 내용과 평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마무리 공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상당히 다 복잡한 과정들을 거쳤어요. 맨 처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말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분말들을 섞어서 성형을 해요. 그 성형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다이를 채워서 압축해가지고 빼내는 과정이 있었고, 요 빼내는 과정을 하고 난 다음에 뭘 했어요? 이제 소결 공정을 처리를 했죠. 이제 소결 공정을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얘가 100%의 상대 밀도가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 안 나온 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눌러주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소결을 거쳐서 100%의 상대 밀도를 만들고, 이 상대 밀도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약간 틀어진 녀석들이 있어요. 약간 그 형상들이 바뀐 녀석들을 제어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살짝 눌러주는 사이징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깎아내는 머시닝, 아니면은 이제 둘 사이를 결합하는 이제 조이닝 공정 같은 추가 공정을 하게 되고,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도금이라든지 네, 도금이라든지 추가 열처리를 좀 해가지고 표면을 강화시켜서 이제 최종 제품을 만드는 공정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배운 공정은 요 정도까지예요. 요 정도까지. 네, 요 정도까지 배웠고, 여기에 하는 공정들이 그 마무리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명품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명품에서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은 이런 공정들은 다 똑같아요. 요 마무리에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품의 최종적인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후처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게 핵심이고요. 어,
첫 번째 공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힙 공정을 한번 힙 공정까지는 배우셨죠? 요 힙 공정을 하고 나면은 상대 밀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이제 상대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 어 그와 동시에 이제 약간의 수축 같은 게 약간 일어나죠. 네, 수축 같은 게 약간 일어나게 돼서 이제 어떤 제품 A 같은 경우는 원래 사이즈가 100이라고 하면은 100 한 5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어떤 거는 한 100 한 1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하여튼 요 사이즈들에 비해서 살짝 큰 녀석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큰 녀석들을 보정을 해주기 위해서 떻게 해야 될까요? 살짝만 또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살짝 눌러주게 되면은 이제 원래 이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사이즈들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넓었다고 하면은 그 사이즈들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좀 좁아져서 제품들의 편차가 줄어들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살짝 눌러주게 되면 어떤 차이가 또 있냐면요. 그 표면에서의 질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어, 네, 서페이스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원래 그 분말 야금하면 좀 안 좋은 점이 뭐냐면 표면이 좀 살짝 좀 러프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매 표면이 살짝 거친데 그런 문제점들을 또 해결해 주기 때문에 뭐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그 공정을 어디서 주로 많이 사용하냐면요. 그 디멘션이 상당히 중요한 제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기어나 베어링 같은 건데 얘네들 그 자동차 기어 같은 거 잘 안 맞으면은 얘네들끼리 또 막 안 맞물려 가지고 마모가 되게 심하게 될 거고 이제 전자제품은 원래부터 사이즈가 좀 작으니까 정밀을 해야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정밀도가 높은 제품들에 좀 많이 적용이 되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공정들은 되게 신터링이라든지 APCIP 공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얘네들이 그 안 그래도 그 강도가 약한데 그 소결 공정 같은 거 해가지고 강도를 높여서 하지 않으면은 바사삭 부서질 수 있어요. 네. 그리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주로 그 최후의 공정에 진행을 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하고 나면은 이제 상대 밀도가 한 2에서 3% 정도 더 증가를 하고 이제 강도 역시 20% 정도 증가해요. 그 강도 왜 증가할까요? 당연하겠죠. 이제 벌크 재료에서 살짝 눌러서 가공 경화하면 뭐가 생겨요? 전이가 생기니까 네, 전이 생기는 것 때문에 강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컴팩션을 또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결국 소결 공정 이후에 네, 공정을 진행을 한다고 했어요. 자, 소결 공정 이후에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소결 처리를 했을 때의 그 제품의 초기 품질에 따라서 요 리컴팩션 했을 때의 그 상대 밀도의 변화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소결이 상대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아서 소결 밀도가 낮은 녀석이랑 소결 밀도가 큰 녀석이 있으면 요 둘에 의한 결과물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소결 공정의 처리가 잘 되면은 당연히 결과물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그 압력을 그러니까 초기 밀도가 다른 상태에서 압력을 동일하게 가했어요. 압력을 동일하게 가하면은 그 밀도의 증가량이 그 최종 달성하는 상대 밀도의 양이 그 소결이 잘 된 녀석이 더 잘 도달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결국 초기 신터링의 처리 역시 그 후처리 공정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 네. 요 점을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 그 초기 이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초기 밀도가 한 2에서 3% 정도 그 상대 밀도가 2에서 3% 정도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대 밀도의 증가의 장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 녀석을 치밀화랑 같은 선상에 놓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완전한 치밀화를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압력을 조금 더 가하게 될 건데 이 압력을 가할 때 이 녀석 그러니까 하이 신터링 덴시티에 해당하는 초기 어, 밀도가 90% 정도가 도달을 하면은 완전한 치밀화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를 잘 알아두세요. 네, 이건 약간 좀 공정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이론 같은 건 아닙니다. 이론이라기보다는 좀 경험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네, 표면 그리고 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압축 공정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디서 변형이 많이 먹게 될까요? 아무래도 금형이 이런 식으로 닿게 되면 여기 마찰이 일어나죠. 마찰이 일어나다 보니까 주로 표면에서 변형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에서의 밀도가 좀 많이 증가하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중심부에서의 변화는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다는 거. 네. 네,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표면에서 강도가 높아지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첫 번째로 이제 강도는 당연히 증가를 할 건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피로 특성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우리가 그 피로 특성이 주로 어디서부터 크랙이 시작된다고 했었죠? 표면에서 이제 크랙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표면 강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표면에 압축 잔력력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압축을 하게 되면은 압축 잔력력이 생기게 되면은 여기서 크랙이 형성되려고 하면 이 크랙이 형성되는 걸 압축 잔력력이 막아주게 돼서 피로 특성이 더 좋아지게 되고 두 번째로 이런 식으로 이제 표면에서 약간 거칠기가 있는 것들을 이제 금형이 눌러주기 때문에 되게 평평하게 표면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표면의 거칠기가 네, 상당히 완화돼서 좋은 표면 특성을 가진다는 거. 네, 이렇게 두 가지 의 추가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그 제 압축 공정에서의 장점과 이제 그 초기 밀도의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코이닝과 관련된 얘기를 할게요. 코이닝 같은 경우는 아마 좀 약간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흔히 우리가 동전 같은 데서 많이 보게 될 건데 이제 그 신터링 하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 그냥 이런 식으로 땡전 하나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땡전 하나 있는데 요 녀석에다가 위에 각인을 하는 거예요. 뭐 100원이면 1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각인을 하는 거고 뭐 아니면은 뭐 흔히 이런 식으로 이제 군번줄 같은 거 있잖아요. 군번줄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따다 전동건 가지고 이제 따다닥 해가지고 이제 형상을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름이라든지 군번 같은 거 각인하는 그런 공정들을 전부 다 코인인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원래 이런 거 그냥 금형으로 만들게 되면 상당히 복잡하겠죠. 복잡해서 이거 잘 만들어지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찍어냈는데 이 찍어낸 게 제대로 안 찍어내질 수도 있는데 어, 이런 식으로 그냥 일일이 각인을 하게 되면은 좀 복잡한 형상의 마크라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이제 그 모양을 만들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녀석들을 만들게 된다는 이런 복잡한 녀석들을 만들 때 주로 코이닝을 많이 쓰게 되는데 당연히 소재에 따라서 코이닝을 적용할 수도 있고 소재를 적용할 수도 없을 겁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연성이 있는 재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깎아내더라도 얘네들이 그냥 소송 변형이듯이 막 뭉퉁거리로 깎여 나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깎여 나가지 않다 보니까 주로 연성이 있는 재료들을 중심으로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취성이 있는 재료들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도자기 같은 거 만약에 그냥 이런 식으로 따닥 긁어다 볼게요. 그러면 이게 막 순식간에 균열이 다 깨지거든요. 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로 연성이 있는 금속 재료, 약간 연한 금속 재료들 네, 많이 쓰이고 뭐 한 가지 추가적인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반지 같은 거 보면은 네, 반지 안쪽에 네, 뭐 이름 같은 거 새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각인할 때도 그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이 상당히 무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표면에서의 결함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윤활제를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연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상당히 높은 강도로 긁어내는 공정이기 때문에 그 공정을 막기 위해서는 공정에 의해서 크랙이 나타나는 것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윤활제를 좀 같이 써줘야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의 어, 네, 그 공정 변수가 있다는 것만 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그렇게 어려운 공정은 아니니까 이해하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제 보게 되면은 압축 한번 해줬고 그리고 이런 식 각인 한번 해줬어요. 그럼 또 뭐가 남았을까요? 만약에 이제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에서 형상이 살짝 삐져났어요. 그러면은
갉아내야겠죠. 네, 이렇게 긁어내는 공정을 이제 머신링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머신링 공정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금속 재료에서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 공구관 같은 걸로 이제 구멍을 뚫는다든지 아니면 표면을 정돈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쓰게 되는데, 주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품이 이런 식으로 원통형으로 있어요. 그럼 이 안쪽에 이제 뭐 복잡한 나사선 같은 거 파야 될 수도 있는데, 얘네들을 사실 일반적인 분말 야금으로 만들기 어려우니까 이런 내부 파트 같은 거 만들 때 주로 많이 쓰게 되고, 그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그 툴로 이제 막 긁어서 깎아내는 거잖아요. 깎아내게 되면은 그 표면이 좋지 않은 부분에서의 거치기를 완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기본 그 상대적으로 치수가 안 맞는 부분들을 정확히 이제 깎아낼 수 있으니까 치수 정확성 역시 증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그 소결되는 부품을 그냥 단순하게 깎아내는 공정이기 때문에 내부에는 미세 조직 차이가 없어요. 내부에는. 근데 외부에는 미세 조직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외부에는 미세 조직 차이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깎아내게 되면 어떤 힘이 발생해요? 마찰이 발생하죠. 네, 마찰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마찰 때문에 열이 발생하게 되면은 조직이 어떻게 될까요? 변화하죠. 네, 그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00% low microstructure change라고 되어 있는데 이너, 그러니까 내부에만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깎을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공구 가지고 깎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언젠가 깎다 보면은 공구가 어떻게 되죠? 네, 공구가 수명이 있을 겁니다. 그 수명이 상대적으로 연한 재료를 깎아낼 때 수명이 길까요? 강도가 높은 재료를 깎아낼 때 수명이 길까요? 당연히 연성이 강도가 낮은 재료를 깎을 때 수명이 길 겁니다. 그래서 강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얘네들 수명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끼리 이제 부딪혀가지고 마모되고 하면은 강도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도가 떨어진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 툴의 수명은 소결된 제품의 밀도에 의존한다는 거. 네. 이 뭔 뜻이냐면 이제 만약에 그 안쪽에 구멍 같은 게 있어요. 안쪽에 구멍 같은 그 홀 기공 같은 게 남아 있는데 이거 구멍 파게 되면은 이게 뭐 순간적으로 응력이 걸렸다가 떨어졌다가 막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충격이 더 많이 가게 돼서 얘가 쉽게 깨질 수 있고, 그리고 적당한 간격에 이제 적당히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쓰게 되면 진동 발생하잖아요. 진동 발생하면은 이제 응력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가해지죠. 그러면은 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게 때문에 뭐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바로 피로가 역시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요런 그 얘네들이 이제 공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함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그 툴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어, 파트를 그냥 깎아내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이해하는 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후처리 공정들을 리캠팩션, 코이닝, 그리고 머신닝 공정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배웠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이 세 가지는 그냥 단순한 가공 공정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았을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정이 뭐가 있을까요? 비록 소결 처리를 했지만, 네, 네, 이거 결국 소결 처리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공정이 히트 트리트먼트가 돼 있는데 이게 소결이에요. 그래서 소결하는 거 보면은 뭐 여기는 이제 기공의 얘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공 얘기는 이미 소결해서 다 했어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일반적인 성형체에다가 이제 열 처리를 가하게 되면은 어, 네, 열 처리를 가하게 되면은 이제 원자들의 확산 계수가 어떻게 돼요? 확산이 증가를 해요. 요 확산 증가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철이라든지 이제 합금 원소 안에 이제 원소 분포가 어떻게 될까요? 균일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결정력 미세 조직이 어떻게 돼요? 특정 온도 이상에서는 재결정되겠죠. 네, 이 재결정되는 것 때문에 이제 미세 조직이 균질화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미세 조직 균질화 되는 것 때문에 어
제품의 그 물성의 균일성이 많이 향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결국에는 열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자, 그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우리가 공정 맵을 하나 그리게 돼요. 요게 시간이고 요게 온도예요. 그래서 TT인데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그 올라가게 되면은 초기에 이제 올라갈 때 이제 최종 올라가는 온도가 있잖아요. 이 올라가는 온도가 첫 번째 변수가 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거 유지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 열처리 시간이 이제 트리트먼트 타임이 될 거고, 그리고 냉각하겠죠? 냉각하는 속도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물에 의한 냉각이 될 수도 있고 공기에 대한 냉각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노안에서 냉각할 수도 있는 이 냉각 속도 역시 중요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만약에 하다가 중간에 또 중간 열처리 온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중간 열처리 온도 역시도 중요할 겁니다. 이런 이 온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그 스틸 중에서도 마르텐 사이트 강 있잖아요. 마르텐 사이트 강 같은 데서는 특히나 더 중요하다는 거, 네, 더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네, 이런 그 중간 열처리 온도랑 이제 뭐 재가열할 수도 있는데 이 재가열 온도까지, 네, 이런 다양한 온도 변수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열처리의 영향이 이제 결국에는 각각 토지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된, 토지에 따라서 이제 그 열처리를 적용한 전략이 바뀌겠죠. 뭐 스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균 질화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 수도 있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에 시효경화 만들려고 할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열처리 중에서 특수한 열처리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뭔 열처리냐면요, 침탄 공정이라고 해가지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처리할 때는 얘가 금속이에요. 네, 금속인데 얘가 산화가 되면 안 되겠죠. 표면이 산화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산화가 되지 않도록 아르곤 분위기에서, 네, 열처리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아르곤 분위기에서 열처리를 하게 되면은 산소가 농도가 적으니까 산화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 얘 같은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내부에 아르곤이 아니라 일산화탄소를 집어넣어요. 이 일산화탄소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일산화탄소가 온도가 올라가면 얘가 환원되거든요. 환원되면은 이 환원된 탄소가 금속의 표면에 침투를 하게 됩니다. 침투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스틸이라고 하면은 탄소 농도 올라가면 경도 어떻게 돼요? 경도 증가하죠. 그래서 표면이 상당히 경화가 되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표면에서의 표면 강화가 일어나게 되죠. 자, 표면 강화가 일어나게 돼서 이제 원래 이제 재료가 가지고 있는 강도 시그마 1보다 침탄한 강도 시그마 2가 더 커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모가 어떻게 될까요? 마모가 잘 안 될 겁니다. 마모가 잘 안 되게 돼서 이제 제품의 수명이 증가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거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기어 같은데 많이 적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정을 진행할 수 있는데, 당연히 그 열처리 시간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침탄되는 깊이는 깊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사실이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뭐 시간에 비례한다는 것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의 루트 t입니다. 네, 루트 t에 비례하는 거예요. 왜냐면 x 제곱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비례하는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부의 포로시티가 당연히 증가하면은 더 증가하겠죠. 왜냐면 이게 이동하는데 금속 내부 이동하는 것보다 그 기공 내부 이동하는 게 더 디퓨전이 더 잘 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디퓨전 잘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런 확산 제어를 잘못하게 되면은 이제 경도 차이가 나타나게 되니까, 이 경도 차이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냉각할 때 그 뒤틀림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뒤틀림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인가? 아니구나. 마지막으로 이제 그 표면 처리라고 해가지고 좀 아까 전에 봤던 카보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침탄 공정하고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건데, 첫 번째로 이제 그 토교를 했는데도 내부에 이런 식으로 기공이 남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기공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이 기공들을 상대적으로 녹는 점이 낮은 녀석들을 위에다 올려가지고 침투를 시킬 수 있어요. 침투를 시키는데 이 공정을 바로 용침이라고 합니다. 왜 용침이라고 하냐면은 얘를 용해시켜서 네, 침투시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용침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영어로는 인필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열을 가하게 되면 얘가 점점 녹으니까 이 포 안에 모세관 현상 때문에 쭉 빨려 들어가겠죠. 쭉 빨려 들어가서 완전하게 용침을 하게 되면은 기공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것들을 어떤 걸 이런 거를 이제 만들 때 어떻게 만든 요런 걸 만든 용도가 뭐냐면은 이제 복합체 만들 때 좀 많이 써요. 그래서 금속을 먼저 이런 식으로 제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른 상대적으로 녹는 좀 낮은 녀석들을 침투시켜 가지고 네, 복합체를 이렇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모세관 현상 때문에 이게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 모세관 현상이 빨려 들어갈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아마 액상 소개할 때도 네, 요 얘기가 나왔어요. 이 표면 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 표면 에너지가 중요한데 그 상대적으로 얘가 침투될 때의 표면 에너지가 얘보다 그 안정해야지 얘네가 에너지가 불안정하니까 이게 쭉 빨려 들어가겠죠. 네, 이게 안정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세타가 커지게 되면은 불안정하니까 아예 안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저점성이 좋아야지 얘가 잘 들어간다는 거고, 그리고 인필트레이션 시간이 증가하면 당연히 어, 아, 인필트레이션 시간이 짧아야 좋겠죠. 공정이 빨리 끝나야지 제품을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요거를 그 인필트레이션 타임을 줄여야 되는데 그 줄이기 위해서는 점성을 적은 걸 써야겠죠. 적은 거 써야 되고 포어 크기가 좀 어느 정도 큰 게 좋습니까? 너무 좁으면 오히려 잘 안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 결국에는 이 점성 그 여기에 되는 걸 이제 얘기한 건데 그 점성 그 인필트레이션 타임을 줄이는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인필트레이션 뎁스가 이제 당연히 요 외부에서 압력 가해주면 더 커지겠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리퀴드 프레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요 뎁스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원래 여기까지 들어가야 될 게 압력이 가해지면 이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아까 전에 그 표면에 이제 압축을 가한다든지 네. 그래서 앞에 좀 가서 이제 깎아내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런 데미지를 인위적으로 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구슬공 같은 거 이렇게 위에서 막 때리게 되면은 네. 아까 말했던 머시닝이라든지 이제 압축 공정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봤던 머시닝이라든지 이제 그 압축 공정에 비해서 조금 더 극단적인 변형이 일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볼로 세게 때리니까. 이렇게 되면은 표면에서의 결정리 크기가 감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압축 잔력력이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이 감소하는 거랑 압축 잔력력 상승되는 것 때문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표면 강도가 네, 표면 강도가 증가를 하고 네, 표면 강도 증가하고 그리고 이 강도 증가하는 것 때문에 마모가 억제가 됩니다. 마모 억제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압축 잔력력 형성된다고 했죠. 압축 잔력력 형성되면은 피로에 어떤 영향 미친다 했죠. 네, 피로에 긍정적인 영향 미쳐요. 그러니까 피로 강도가 증가를 하고 저항성이 증가를 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크랙이 형성되고 싶어도 형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결과를 보게 되면은 그 서페이스 트리트먼트 한 녀석의 마모되는 양이 초기 재료보다 더 적은 양이고 그리고 피로 강도 역시 증가를 하는 걸 봤어요. 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는 거 표면 처리에 의해서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각의 효과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전에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이제 표면 강도 증가 그리고 잔륙력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컴프레시브 네, 레지듀얼 스트레스 네, 때문이라는 거 네,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효과 때문에 이제 재료의 특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뭐 결국 이제 파이널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마무리 공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말 야금 제품에 해당되는 거는 요 리컴팩션 하나밖에 없어요.
리컴팩션 하나만 이제 분말 야금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고, 나머지는 실제 우리가 다른 벌크 제품들의 임페트레이션, 네, 요 두 개만 이제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 벌크 제품 쓸 때도 많이 만드는 거예요. 뭐 이 코이닝 같은 거 당연히 그 우리 자동 뭐 제품 하나 만들어가지고 위에 각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각인하는 거는 당연히 일반 벌크 제품에 쓸 수 있고, 벌크 제품 역시 이제 구멍 같은 거 뚫을 때 당연히 머시닝 해야겠죠. 그리고 벌크 제품 압연하고 난 다음에 열 처리하죠. 네, 열 처리합니다. 그리고 기어 같은 것도 주조를 하고 난 다음 주조 기어도 카버라이제이션 할 수 있어요. 표면 강화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표면 빡빡 때려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일반 벌크 재료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 공정 정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벌크 제품에서도 쓸 수 있다는 거 꼭 알아주세요. 그래서 1, 2, 3, 4, 5, 요 다섯 개는 벌크 제품에서도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공정입니다. 자, 이제 제품들 다 만들었죠? 제품 다 만들고 마무리까지 다 했어요. 네,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재료공학 실자잖아요. 재료공학을 하면은 어떤 거를 주로 많이 평가를 하죠? 첫 번째로 기계적 특성 평가하죠. 그래서 강도, 연신율, 피로 같은 거 여러 가지 환경에서 막 평가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미세 조직 볼 거예요. 그래서 결정립, 상분포 같은 것들 좀 평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부식 같은 것도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한 방법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입도, 뭐 이건 사실 입도 분석할 때도 나왔던 얘기예요. 입도 분석하듯이 이제 결정입도 분석이 가능하겠죠. 네,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정입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입 궤들을 쭉 그리고 난 다음에 입도랑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이미지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결정입도 역시 이런 식으로 히스토그램 형식으로 데이터를 뽑을 수 있고, 아니면은 EBSD에서도 비슷하게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데, 결국엔 이 뽑아내는 거는 그 결정입 입도 뽑아내는 거랑 거의 유사하도, 분말 입도 뽑아내는 거랑 거의 유사하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뭐 ASTM 그레인 사이즈 넘버 같은 거 이런 게 있긴 한데, 뭐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주로 광학 현미경에서 하는 건데, 그 광학 현미경의 재료 그 결정립 애칭해 가지고 보게 되면 결정립 개가 다 보이잖아요. 결정립 개가 보이는데 그 100배 배율에서 결정립이 몇 개가 있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뭐, 뭐 결정립 걸쳐서 이렇게 식으로 계산하는 건 주로 이미지 베이스 소프트웨어에서 많이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고, EBSD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결정립 분석할 수 있다는 거. 네, 이 정도는 아마 뭐 다른 수업 시간에서도 많이 했을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 그리고 그 뭐 결정립 계도 분석할 수 있겠지만은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 있으면 당연히 이 기공도 분석할 수 있을 거예요. 기공 크기 역시 이제 이미지 베이스 소프트웨어로 분석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 분말 야금에서만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분석하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신터링까지 하고 난 다음에도 이게 이런 기공들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 걸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분석하는 방법 역시 이제 아까 전에 봤던 입도 분석이랑 동일하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흰색, 검은색 이제 콘트라스트가 있는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온 다음에 이 이미지를 이미지 베이스 소프트웨어, 이미지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에 집어넣게 되면은 이 각각의 빨간색에 해당하는 점의 크기를, 네, 측정을 해가지고 히스토그램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요. 네, 그래서 뭐 주로 이걸 뽑아내는 거는 당연하겠지만은 막 현미경 분석해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내게 되고, 그리고 이 현미경 분석 데이터를 이미지 베이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네, 이런 식의 사이즈들을 얻게 됩니다. 네, 다만 이런 식으로 분석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기공이 이런 식으로 그냥 닫혀 있는 녀석들이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잘 나올 건데 좀 열려 있는 녀석들이 있을 거예요. 열려 있는 녀석들이 이런 식으로 연결된 녀석들이 있잖아요. 이런 녀석들은 좀 분석하기 상당히 까다롭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형상, 뭐 어느 정도 형상 보면 견적이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닫혀 있는 녀석들은 그냥 구형 형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애들은 좀 약간 조대하면서도 이, 그 기공들이 상당히 각져 있다는 거. 네, 요거만 보고, 요거를 일단 1차적으로 판단 정도는 하고, 얘를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이제 포로시티 봤잖아요. 포 크기는 봤는데 지금 뭐를 못 봤어요. 지금 포의 분류를 못 봤을 거예요. 네. 포의 분류를 못 봤는데 이 포 분류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어요. 하나는 밀도, 하나는 탄성계수.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아르키메데스 메소드 같은 경우는 원래 상대 밀도가 100이라고 했을 때 얘가 만약에 뭐 한 94에서 95면 포로시티가 얼마 정도 될까요? 5에서 6% 정도 된다는 거고 탄성 계수는 원래 얘가 탄성 가지고 있어야 될 탄성 계수가 120이라고 치면은 120에서 탄성 계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포로시티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이런 그 관계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뭐 실험적인 데이터가 있을 때 이 실험 데이터랑 대조를 많이 해가지고 데이터를 얻어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네, 분포를 얻어낼 수 있고, 뭐 앞에서 봤던 이제 포 크기 분석이 이제 뭐 클로즈드 포, 오픈 포를 뭐 이런 식으로 측정할 수도 있는데 그냥 물에 꼬르륵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뭐 기체 이동 속도에서 분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요건 사실 잘 쓰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이런 방법 뭐 이런 나중에 동영상 요거 한번 보시고 이런 게 있다고만 조금 알아두세요. 여기서 오히려 중요한 거는 요 포로시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어, 뭐 밀도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도 있고 탄성계수 이용해서 측정할 수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이제 앞에서 미세 조직에 필요한 결정립 그리고 기공에 대해 봤어요. 이 결정립 기공하고 제일 크게 연관된 게 뭐예요? 강도죠. 네, 강도 시험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인장할 수도 있고 압축할 수도 있는데 이 인장 압축 데이터가 결국에는 상대 밀도랑 연관이 있어요. 이게 결국 이렇게 링크가 되는 건데 첫 번째로 탄성계수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제 상대 밀도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탄성계수 감소해요. 왜냐하면 안에 기공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탄성계수 같은 경우는 그 상대 밀도의 그 n의 파워식에 관련돼 가지고 어, 몇 함수 같은 관계를 가져서 이제 상대 밀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증가를 하고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한다는 추세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포화송 레이시오 역시 네, 상대 밀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같이 포화송 레이시오도 네, 변화를 한다는 거. 네. 그 두 가지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상대 밀도에 따라서 이제 탄성 계수도 바뀌고 강도도 바뀌어요. 네. 이때 강도도 당연히 기공 생기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기공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탄성계 네. 기공의 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상대 밀도가 떨어지는데 이 상대 밀도 떨어진 것 때문에 강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네, 요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당연히 이제 이 강도랑 인성도 관계가 있어요. 터프니스도 그 상대 밀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향상되고 상대 밀도 증가하면 당연히 기공률 떨어지겠죠. 네, 이 증가하고 떨어지는 관계 때문에 상대 밀도가 증가할 때 터프니스가 증가를 한다는 거.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이게 원래 터프니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느 시점에 훅 떨어지는 게 있는데 한 15% 정도의 포로시티가 있을 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이상의 포로시티가 생기면은 얘가 급격하게 확 떨어진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말을 하고 싶은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탄성 계수라든지 강도가 모두 그 상대 밀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상대 밀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나머지 기계적 특성 수치들이 모두 증가가 된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우리가 그 분말 제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표면 처리를 많이 해요. 네, 표면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제일 그 표면 처리를 했을 때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게 결국엔 마모거든요. 네, 그래서 마모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약간 보여주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열심히 네, 시험편 표면을 뭐 경상도 사투리 문대입니다. 이렇게 문대게 되면은 샘플이 깎여 나가겠죠. 깎여 나가면은 원래 가져야 될 무게가 100이라고 하면은 100에서 어느 정도 깎여 나가는 양 X가 있을 겁니다. 그 X가 바로 이 웨이트 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웨이트 로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품의 수명이 어떻게 될까요? 수명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그 마모 저항성이 좀 있는 게 제품 사용에는 좋습니다. 이거 제가 정지를 시킬게요. 이렇게 정지를 시키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녀석의 표면 강도 표면에서의 마모를 줄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표면이 강도가 높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이게 깎여 나가는 양이 감소를 하게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 아까 전에 봤던 이런 표면 처리들을 좀 많이 실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표면 처리를 하는 방법이 결국에 이 마모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아마 마지막일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우리가 부식 특성도 많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결국엔 금속이기 때문에 금속 부식되면은 네. 철 같은 경우는 녹슬죠. 녹슬면 어떻게 돼요? 강도가 떨어져요.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얘네들을 이제 부식 테스트를 꼭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바깥 환경에서 이제 사용이 가능해져요. 네. 그래서 그 표면에서 이제 주로 이제 이게 일어나는 게 이제 표면에서 일어나거든요. 부식 반응 역시 왜냐하면 이게 뭐 아시겠지만 부식 원소들이 이제 표면에 닿아가지고 반응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표면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당연히 기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식이 잘 일어나요. 근데 근데 포로시티가 너무 낮게 되면 오히려 그 얘가 부식이 잘 안 일어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시험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얘네들이 시험 어떻게 하냐면요. 그 솔트 스프레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염수를 부어놓고 네, 염수를 부어놓고 난 다음에 이 염수가 부어진 데서 분무를 네, 염수를 부어놓고 이게 분무가 막 돼요. 한 요 정도 가려면 네, 조금 더 가면 되려나? 네, 이런 식으로 쭉 분무를 시켜요. 분무를 시키게 되면은 이 부식 원소들이 통과를 할 수가 있겠죠. 통과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그 포로시티가 낮게 되면은 네, 포로시티가 너무 높게 되면은 얘네들이 그냥 쓱 막 통과를 할 수 그냥 쓱 프리패스하기 때문에 이 프리패스하게 되면은 이제 제한된 반응만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좀 적당한 양의 포로시티를 가지게 되면 얘네들이 중간에 이제 그 가다가 막히고 이 표면적이 높기 때문에 반응이 잘 일어나서 이제 급격하게 부식 저항성이 난주해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포로시티가 작아지게 되면 애초에 얘네들이 통과도 잘 못하고 그리고 그 표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반응할 수 있는 영역이 작아져서 반응이 느려지게 돼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U자형의 네, 부식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퍼스트 코로전이 인서트 워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간이거든요. 또 요 중간 정도의 좀 애매한 포로시티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반응이 제일 빨리 일어난다는 거. 네, 요거까지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제품을 제조해서 물론 이게 다른 분석 방법들도 있어요. 뭐 상변태 분석하기 위해서 뭐 XID 찍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좀 리뷰를 좀 했었고요.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네, 분말 제품의 생산 과정 플러스 이제 평가
후처리, 그리고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배워봤습니다. 자,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이제 분말 야금학에서의 전통적인 내용들은 다 봤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관심이 있는 거는 요새 분말 야금학 해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진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는 요즘 대세인 제품 공정이죠. 3D 프린팅에서 과연 분말이 어떤 역할을 하고, 네, 이 분말이 왜 3D 프린팅에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알겠어요. 그럼 3D 프린팅 도대체 뭔가요? 네, 그래서 3D 프린팅이 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고, 이 3D 프린팅을 했을 때 제품이 나오잖아요. 이 제품 나오는 게 일반 공정을 했을 때랑 특성이 많이 달라요. 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공정을 했을 때 주요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가르치고 본 학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